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3주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뭐 더 날씬해졌어요. 운동 열심히 하는 모양이지. 그 오늘은 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얘기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발전, 네. 경제 성장. 네. 이거 물론 뭐 또 통계나 이런 걸 살펴본다면 뭐 한국에서의 경제 성장이 50년대도 있었고 또 뭐 해서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그래도 이 어떤 그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60년대, 7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흔히 뭐 학자들이 개발연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뭐 개발연대를 30년으로 잡기도 하고 20년으로 잡기도 하는데 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잡거나 아니면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박정희 개발 독재 시기와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박정희 개발 독재, 박정희의 독재 정권 또는 개발 독재가 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62년부터 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전부터도 뭐 민주당 정부 시절이나 또는 뭐 자유당 정부 시절부터도 구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천에 옮겨진 것은 62년입니다. 네. 62년이면 아직 군정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정이양하기 전. 63년에 대선을 치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62년부터 66년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고. 네네. 그런데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뭐랄까요? 이제 좀 잊혀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각 산업 부분에서의 뭐 경제 성장률 또는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목표치를 다 정해놓고 네네. 네, 그 계획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그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실 계획 경제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일 그렇죠.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건 뭐 어떤 군대를 봐도 그런데요. 한국군처럼 육군이 비대하고 공군 해군이 약한 이런 부분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군체계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의 군체계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소련도 이제 전차 숫자를 유지하려고 했고 네. 그런 어떤 한국이 이제 남한이 이제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시 경제, 계획 경제 이런 식의 어떤 틀을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들은 어떤 스탈린 시대의 어떤 뭐 계획 경제랑 좀 통하는 면도 있다 예.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또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 만주국에서 시행되었던 어떤 계획 경제를 많이 본땄다. 또 뭐 일본의 경제 개발 어떤 개발 또는 산업화 과정에 네. 그런 것을 많이 본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네, 있겠 일본의 산업화 과정을 본받았기보다는 일본의 산업화와 함께 좀 이루어졌던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60년대에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역설적으로 이게 한일 수교 이런 것들은 또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일본이 한국 전쟁 때 6.25 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60년대가 되면 이미 좀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아니라 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본인들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동 집약적 경공업 부품들을 생산해 줬던 기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한국과 함께 이제 삼각무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한일 수교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한국은 왜냐하면 일본의 종합상사가 부품을 사가다가 미국 시장에서 알아서 이제 판매를 해주니까 네. 우리들은 그냥 산업시설을 만들고 그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만 그 만들어 공장과 그 기술을 만들어가는 것에만 치중하고 판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그러니까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의 하청 공장들을 네. 한국에서 유치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이 목표 성장률이 연평균 7.1%였는데요. 네.
실제 실적 성과는 7.8%라고 그럽니다. 네. 굉장히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2차 계획만 하더라도 67년부터 71년까지 네. 계획은 7%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성과는 9.7%란 말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이 지금 빠른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수십 년 후에 기록을 깰 때까지 당대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가장 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네. 가진 나라였던 것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정치적인 얘기들도 했습니다만 63년 대선에서 표차보다 67년 대선에서의 표차가 벌어진 것은 이런 식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해서 당대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지지 내지는 평가를 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차 집권은 상당히 어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는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63년에서 67년까지 하고 67년 대선에서 다시 집권을 하게 되는데 네. 하여튼 이 지금 이제 3차 계획, 4차 계획 이렇게 해서 3차는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계획은 8.6%였는데 성과는 10.1%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10.1% 성장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이게 1.1 곱하기 1.1을 5번 하게 되니까 네. 이게 뭐 2배도 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예. 금방 예. 얘기긴 하죠. 네, 5년 만에 말하자면 그 5년 전보다 5년 후에는 뭐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정도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3사 계획을 할 때가 말하자면 중공업 중심으로 또 이제 전환하는 시점인데 네. 다만 이제 그 유신 말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성장률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어서 네네. 이게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실적 위주의 경제 개발 정책이 한 20년 정도는 성과가 나오지만 또 말기는 네. 또 성장률이 둔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뭐 경제 안정화 조치 이런 네. 것도 나오고 이게 박정희 때는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지만 네. 나중에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좀 자유주의적인 네. 그 경제 조치들이 출현한 배경이 네.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방법들이 또 되게 유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방법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또 타이밍이 있었던 것이고 네. 박정희 정부가 거기에 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네. 결국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사라져 간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떤 이 개발 독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또는 아니면 개발 독재가 불가피한가 개발 독재밖에 길이 없는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건 역사의 과정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박정희 개발 독재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뭐 이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재는 안 된다라는 윤리 판단도 당연히 합당한 것이고 네.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 자본주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것도 어떤 당위 판단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이겠고요. 네. 근데 굳이 가정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60년대까지가 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턴 우드 체제가 이제 70년대부터 바뀌고 신자유주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60년대에 이렇게 급하게 성장을 하지 않았다면 좀 어영부영하다가 70년대부터 성장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 같은 자본주의 국가가 되긴 좀 힘들었을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다만 또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최근에 또 이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이런 뭐 또 다른 재벌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렇게 좀 덜 발전해서 가령 뭐 지금의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식의 나라로 지금부터 경제 성장을 하는 상황이 네.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사회 구성원들한테는 지금부터 꼭 더 불행했으리라고 볼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가정을 해보자면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있는 사실 자체는 사실로 인정을 하고 네. 가치 판단은 또 다른 영역으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에서부터 4차까지 그러니까 62년부터 81년까지 네.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20년 동안 연평균 한
9%, 8% 내지 9%의 네. 경제 성장을 이루고 물론 이제 마지막 말기에 가면 좀 그 둔화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뭐 세계 경제도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고 또 무리한 중공업화 정책의 실패도 네.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오일 쇼크 같은 상황도 있었던 것이고 네. 뭐 중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성과는 막판에 5.6%로 나옵니다만 물가가 또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가까운 네.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럼 결국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이런 어떤 거의 이 시기에 집권을 하고 이 시기가 끝난과 함께 사라져간 그런 이제 건데요. 여하튼 이 그래서 뭐 그 박정희 체제라고나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아니 박정희 모델? 아, 네. 예, 뭐 어떤 말하자면 한국 경제에는 깊은 낙인이 찍혔다. 네. 또는 아니면 그 한국 경제의 이 성격 얘는 그 시기에 하나의 그 만들어진 뭔가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나 삼성 같은 그런 큰 재벌들도 그 당시에 어떤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업이란 게 우리 상식으로는 굉장히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들이 사업 구상을 세우고 네. 어떤 사업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냥 삼성이 뭐 자동차를 했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네. 식인데 당시만 해도 그게 아니라 정부가 이런 산업을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다 하고 여기에 들어갈 이제 그 재벌 그룹을 물색을 해서 합작을 해서 그 이러이러한 은행 대출이나 이런 특혜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재벌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제 그 공장이나 늘리고 설비 투자를 하는 이런 모델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실패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사실 그랬던 것이겠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막 어떤 그 뭐 토지라든지 뭐 기타 기반 시설, 네. SOC 등을 막 밀어주는 거겠죠. 네. 특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는 굉장한 특혜를 주면서 또 이제 그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상당히 지시하고 간섭하는 네, 이런 모양새가 기업이 힘들어질 것 같으면 막 사채도 동결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적 지원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기업으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일 텐데 그런 것들도 정부가 개입해서 네. 네, 그렇게 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주영의 현대나 이병철의 삼성이 굉장히 이제 뭐 급성장해서 큰 공룡이 탄생하게 되고 기타 뭐 그보다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많은 재벌들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부연하자면 당시에는 재벌이 약간의 일종의 공기업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군요. 측면이 네.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이 기업들을 사실 공기업화했으면 더 약간 좀 약간 사회주의적 모델에 가깝게 되었을 텐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또 당시 또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됐고 네. 미국은 끊임없이 어떤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어떤 네. 그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타협을 한 것이 말하자면 재벌의 국가가 간섭하는 시스템이었을 텐데 국가가 키워놓은 시스템인데 재벌들이 나중에 커서는 이제 그 자본주의적으로 독립을 해버리고 한국 경제에 너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좀 부작용을 지금은 뭐 거의 뭐 나타내었다고 볼수 국가 권력보다 뭐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재벌들은 자신들이 이제 경제를 그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데 네. 엄밀히 이제 그 파아 보면 재벌들은 사실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런 네.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87년 이후에는 그냥 자신들이 어떤 그 자본주의적인 권리를 행사하면서 독립을 해버린 네. 그래서 약간 좀 부당한 어떤 그걸 누리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예. 것이죠. 그리고 저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면서 이 말하자면 박태준 신화 그래서 그 박정희와 박태준 이 또 관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재밌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떤 진보적인 소설을 쓰시던 조정래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네. 박태준 회장은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네. 하시면서 네. 뭐 이 사람 인생을 찾아왔더니 뭐 그 우리 생각 같지가 않더라라고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주역으로서 네. 부각도 시키는 그런 뭐 어떤 전기를 썼습니까? 박태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장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박태준 같은
어떻게 보면 뭐 좀 스타의 탄생일 수도 있겠네요. 그 급속한 한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네.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또 재벌 체제가 만들어지고 등 한국 경제의 어떤 그 기본적인 모양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런 경로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류의 이게 뭐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뭐 내수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힘들고 뭐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 또 문제들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점에서는 대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뭐 흔히 90년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대만하고 대만은-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어떤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네. 그 대만과 한국은 조금 체질적으로 조금 다른. 그래서 대만은 지금도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거대한 재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중소기업 중심인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한국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우리도 일본에 부품 공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거기서 이제 일본의 보조적 역할에서 더 키워서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이런 종류의 루트로 이행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대만은. 근데 한국은 부품 공장을 하면서도 계속 한국인들은 또 일본인에 대한 경쟁성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또 완제품 시장에서도 계속 일본이 점유하는 있는 시장에 진입을 해서 또 경쟁을 하려고 하고 여기서 또 밀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더 경쟁력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참 일본과 한국 또는 대만의 관계라는 게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을 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일제 밥솥을 어디선가 이렇게 수입품, 밀수품인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뭐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막 이렇게 귀하게 사온 걸 코끼리 밥솥이라고 하죠. 사가지고 그걸 이제 뭐 굉장한 이 살림으로서 그걸 그거 하고 뭐 또 이 독일제 다리미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가서 밥솥 사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실 아니 어디서 본 것 같던데 중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걸 많이 사가시죠. 근데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사실 그런 걸 사가기보다는 뭐 기호에 따라 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가 앞서서 사간다기보다는 뭐 문화상품 소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쨌건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그런 기술 격차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뭐 역전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정도까지 가버리지 않았나.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고 뭐 삼성 때문에 일본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지탱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서로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대만과의 관계도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꼭 경제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대만도 한국처럼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했지만 대만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그런 어떤 별로 적대감이 없고 오히려 친근하게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일본 우익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아니 대만은 별로 그러지 않는데 왜 한국만 유독 그러냐 저거는 뭐 한국의 국민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왜 정서가 이렇게 다른지는 좀 잘 모르고 그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이 하청 공장에 불과했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뭐 경쟁자 관계로도 상당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뭐 독자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일본과 대등하게 된 정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초기에는 거의 뭐 그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해서 수출 뭐 1억 불 달성이 뭐 목표다 뭐 또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100억 불이 이제 한 15년 20년 후에는 100억 불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수출품이란 게 뭐 가발이라든지 뭐 신발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하다가 뭐 70대 이제 후반에 가서 비로소 뭐 조금씩 이렇게 중공업 제품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자동차를 한국이 지금 이렇게 수출하게 되리라고 하면 그때 생각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는 뭐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그 기술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에 전두환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재익 수석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말하자면 굉장히 그때 자유주의적인 경제학자인데 네. 70년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이 왜 자동차를 만드냐? 우리가 잘 만드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는 그건 수입하고 잘 그렇죠. 만드는 걸 수출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 경제 이론에 따르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뭐. 예, 비교 우위가 안 나오는 네. 일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뭐랄까 마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설비를 확충해 나간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 성장에 맞는 길이.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이 개발 독재 옹호론자들의 논리에 경청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즉 이제 그때 뭐 조선을 한다, 조선 산업을 하겠다, 철강을 하겠다 할 때 그게 한국에서 가능하냐라고 다들 상식선에서는 이야기했을 테고. 네. 그런데 어떤 말하자면 흡사 궁극주의자들이 뭐 부국 강병을 위해서 뭐 하듯이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밀어가지고 했던 그런 개발 독재 꼭 뭐 독재까지 해서 뭐 정치적으로 독재까지 그게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즉 경제 정책상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네. 국가가 상당히 이렇게 앞서서 기업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네. 이런 시스템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네.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국가가 자본과 노동을 함께 통제하면서 네. 자원을 분배하고 뭐 이제 새로운 그 필요한 산업을 만들어 나가고 설비를 확충하는 네. 그런 모델이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는 유효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삼성계약도 불가피했고 유신체제도 어느 정도는 뭐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건 좀 많이 나아간 얘기긴 그래서 합니다. 이제 그게 또 그렇게까지 뭐 안 해도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60년대에는 또 다르지만 70년대의 중공업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찬반 양론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유신의 어떤 몇 개 근거 중에 하나가 중공업 정책이 필요했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패망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이 심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좀 뭐 경제 정책 문제는 또 경제 정책 문제지만 당시 상황이 또 뭐 그렇게까지 베트남이 망했다고 해서 남한이 망하는 상황은 아니고 북한 위협이 가장 증대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일종의 핑계라는 측면들도 좀 있긴 하죠. 여하튼 이 개발 독재 시기에는 이제 점차 이렇게 후기로 갈수록 어떤 민주주의가 점차 후퇴하게 되고 삼성개헌에 이어서 드디어 72년에는 유신 체제까지 나왔습니다. 네.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거의 뭐 실질적인 독재자가 돼버리고 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선거 제도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말기적 현상을 보이게 되고 71년 대선에서 그 엄청난 좀 부정 선거를 했음에도 김대중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자 이제 좀 다시는 선거에서 네.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71년 대선의 결과까지야 몰라도 네. 그 다음 정도에는 사실은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인데 네,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안 하려고 피하려고 유신 체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개발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 노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굉장히 통제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1970년 11월 13일 날 전태일 여사가 분신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노동자들의 이 생활이랄지 노동 현실은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굉장한 장시간 노동에 청계천이 대표적이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이제 희생이 자본주의 발전의 이 밑바탕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제 성장의 화려한 어떤 경제 성장의 그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는데 좀 뭐 다르게 했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산업혁명 과정에서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조류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 되게
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뭐 그 71년 대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1970년 11월에 어떤 전태일의 분신을 김대중이 이제 71년 연두 교서에서 전태일 정신 계승하자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 시대의 어둠이랄까 이런 이면을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고 좀 문제를 좀 민주적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정치 상황에 투영됐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어떤 유신 그 71년 대선 이후 유신이 억압을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60년대에 어떤 경제 성장의 공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잘못된 길로 이제 나아간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뭐 07 과삼의 이야기를 역시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시기별로 다르게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확정을 하기보다. 네, 예.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학자분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56년 대선을 기점으로 이제 뭐 어떤 그 국민의 지지를 상실했다, 라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해야 된다. 자기는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네네.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제를 기점으로 얘기를 하더라. 뭐 하여튼 71년인지 또는 72년인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박정희와 그 이후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하튼 다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 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20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네. 진행이 되면서 이거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와 좀 달리 상당히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처럼 네.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경제개발 계획이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수출만이 살 길다 해가지고 수출에 모든 것을 이렇게 자원을 집중하는 이런 또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수출 지향의 경공업 그리고 또 나중에 중공업까지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이 산업화되었다 또는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이건 뭐 지금은 지금 청년들은 거의 뭐 잘 모르는 또는 잊혀진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예비군 훈련 가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뭐 기성세대들은 뭐 자기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 입장이겠고 니들이 뭘 알겠냐 우리가 젊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이게 이 경제개발이 60년대, 70년대의 경제개발이 특히 지역 편중이 심했어요. 네.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그 당시에 만듭니다만 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구미라든지 울산 이런데 공단이 당시에 만들어지고 주로 그 공장이 그쪽에 집중되고 네. 그러면서 서울 부산 쪽을 중심으로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영남이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영남의 인구가 급증하고 또 그래서 호남에 대한 이 말하는 차별이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불가피했습니까? 뭐 일본하고 뭐 가까워서 부산 쪽을 뭐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맞습니까? 양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주의는 71년 대선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60년대에도 뭐 호남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있고요.
공업 중심이고 농업을 좀 아무래도 억압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된 면이 있고 이런 산업 기조 자체를 좀 대선 뭐 비판할 수도 그래서 있습니다. 뭐 이제 이제는 뭐 중국과의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평택이라든지 이렇게 군산 쪽으로 해서 산업화가 이제 또 서해안 지방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중국과의 교류가 이제 네. 그 점점 더 늘어나면서 황해안 지역도 좀, 개발이 되고 어쨌건 뭐 여하튼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 정치적인 이 갈등으로 이렇게 정폭돼 나오는 그것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이 시기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가 산림 녹화입니다. 사실 그 지금은 우리가 산에를 가보면 굉장히 숲이 울창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민둥산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민둥산이 지금은 북한이 그런 상태라고 하던데, 네네. 그 민둥산인 상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뭐 홍수가 지면 막 토사가 막 쓸려 내려가고, 네. 그 굉장히 그 피해가 많은데 이 산림 녹화를 국가가 하는 국가 정책으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거. 네. 그것은 뭐 다른 것과 상관없이 이 시기에 뭐 어떤 국가 정책이 하나의 뭐 업적의 하나로서는 인정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자연환경이 인간이 이제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사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숲이 원래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숲이 다 사라졌는데 그 다행인 것은 사는 숲보다는 좀 더 사라지기가 힘들어서 민둥산이 되더라도 다시 나무를 심으면 또 원래의 모습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가 이제 어떤 자연 경관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도 뭐 주로 그 이제 땔감을 나무를 안 쓰고 네. 연탄이라든지 이런 걸 보급하면서 네. 아마 이게 이제 그 산림 녹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하여튼 저도 뭐 그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부터 그 식목일만 되면 나무 심으러 다녀고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마지막으로 나무를 심은 게 대학 1학년 때 심었어요. 네. 73년이었는데 관악산에 심으러 갔습니다. 네. 그 관악 캠퍼스를 그때 그 공사 중이었는데 그 산 뒤 그 학교 캠퍼스 서울대학 캠퍼스 뒤에 관악산에 나무를 심으러 갔었습니다. 네. 그 73년 식목일이었는데 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그 산이 나무가 그렇게 울창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가보면 뭐 굉장히 네, 숲이 울창하고 제가 심었던 나무들도 아마 그 중에 몇 그루 있지 않나 싶던데요. 여하튼 뭐 오늘 그 60대 70대 특히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